2025년 3월 8일, 북한이 전 세계를 향해 무언가를 꺼내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영상 속 내일 위에 놓인 물체의 크기가 너무 커서 카메라 풀샷에 다 담기지 않아요. 내일 바퀴만 14개가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이 김정은의 키를 기준으로 지름을 역산해 봤더니 약 12m, 길이는 100m에 육박하고 배수량은 7, 0에서 8, 0톤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붙인 이름, 잘 들어보세요. 핵동력 전략규도탄 잠수함. 핵동력 소형 원자로를 탑재해 원자력으로 추진하는 잠수함. 전략유도탄 핵탄두를 실은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거나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이 두 가지를 합치면 SSBN입니다. 전략핵 잠수함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진짜 핵강국들이 가진 그걸 북한이 이름 붙이고 세상에 내놨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진짜든 껍데기든 이 순간 이후로 한국 안보의 방정식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고요? 그 이유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옛날 바다의 지배자는 눈에 보이는 함대였습니다. 지금 지배자는 바닷속 어딘가 존재한다는 공포 그 자체예요. 공포는 실체보다 먼저 작동합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 이 세상에 내보낸 건 잠수함이 아니라 그 공포예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잠수함의 실체가 무엇인가? 둘째, 실체와 무관하게 왜 이 공개가 한국에게 치명적인가? 셋째, 핵무장 논쟁이라는 오래된 논의가 지금 왜 갑자기 다르게 들려야 하는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오늘 이전에 뉴스에서 들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서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세요? 선체 앞쪽만 보여줬습니다. 뒤쪽, 그러니까 추진 체계 부분은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모양은 만들어 놨는데 엔진이 없는 거예요. 북한 핵잠수함 소식을 보도한 언론들 중에서 이 부분을 짚은 곳이 얼마나 됩니까? 모양을 먼저 내놨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핵심 기술은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설계도는 받았다. 추진 체계는 아직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혼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짚어볼게요. 첫 번째, 특수강 제조 능력입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은 자망 깊이가 보통 200에서 300m 수준이에요.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600m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 수압을 버티려면 특수강이 필요한데 북한은 그 특수강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소형 원자로 안정화 기술입니다. 땅 위에 고정돼 있는 원자로와 배 위에 올라가는 원자로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에요. 배는 3차원으로 움직이거든요. 파도도 치고 선회도 하고 심지어 급변침도 해야 해요. 그 조건에서 원자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수상함 위에 올려놓고 오랜 실증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북한이 그 시험을 했다는 정황이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찾아봤는데 없어요. 세 번째, 대양 운용 소나 기술입니다. 잠수함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음파를 쏘고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서 앞에 뭐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돌고래가 하는 방식이랑 같아요. 태평양 같은 대양에서 운용하려면 그 소나 기술이 정밀해야 하는데 북한은 그 기술도 확보하지 못했어요. 대양 운용 소나 기술 북한에 없습니다. 북한 단독으로 이 세 가지를 해결했을 가능성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줬을까요? 북한이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받은 거라면 그 대상은 당연히 러시아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게 포탄과 병력을 제공했고 그 반대급부로 군사기술을 이전받고 있다는 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어요. 설계도를 줬는지 추진 체계까지 줬는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근데 최소한 어느 방향으로 만들지는 이미 합의가 됐다는 거 저 선체의 크기와 형태가 증명해요. 북한 핵잠수함 만드는 방법 보여줬습니다. 앞부분만 마치 TV 홈쇼핑에서 지금 이 가격에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박스만 꺼내 보이는 것처럼 근데 그 박스가 70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대하던 건 북핵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상대해야 할 건 러북핵 연합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북한 혼자 만든 핵이라면 거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한 핵이라면 그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북한 핵잠수함 소식을 하루 뉴스로 넘기는 언론들, 이 구분을 짚은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자, 북한 SSBN이 아직 껍데기 수준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전문가들 추정. 북한이 저 잠수함을 실제로 수중시험까지 마치려면 최소 5년이 걸립니다. 추진체계 장착, 수상운용시험, 자망시험, SLBM 통합시험 순서대로 다 해야 하거든요. 어느 하나도 건너뛸 수 없는 과정이에요. 5년. 길어 보이죠? 그런데 한국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설계부터 납품까지 평균 14년입니다. 14년이요. 지금 당장 연구를 시작해서 설계를 하고 예산을 받고 시제품을 만들고 시험을 거쳐서 실전 배치까지 14년. 그러면 북한이 SSBN을 실전에 배치한 후 9년이 더 지나야 우리 대응 체계가 완성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 숫자 5년 대 14년. 어느 언론도 이렇게 나란히 놓고 짚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이 숫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기존에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쓰면서 장기 계획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핵심은 지금 결정이에요.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5년 후 북한의 SSBN이 태평양 어딘가를 유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존 체계뿐이에요. 판이 이미 깨진 겁니다. 재래식 전력으로 핵을 막겠다는 공식, 그 공식이 무너졌다는 걸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북한이 현재 핵탄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전문가 추정으로 현재 50에서 60발 수준입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도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서 핵 농축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연간 12발에서 18발 분량의 핵물질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가 공동 추계를 내놨어요.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대에는 300발분, 2047년에는 500발분의 핵물질을 북한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2022년 9월 북한은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했어요. 범 6조의 핵 사용 조건 5가지를 명시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나마 납득할 수 있어요.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대응한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 달라집니다.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느낌상 안 좋을 때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기타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핵 사용 조건에 기타를 집어넣습니까? 기타는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 협박을 해봤더니 서방이 움츠러드는 걸 김정은이 봤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더 세게 적어서 자, 여기까지 오면 보통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통일연구원 여론조사를 보면 핵 보유 찬성이 66%입니다. 많아 보이죠? 그런데 잠깐요.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설문이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찬성이 나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좀 다르게 물어봤어요. 무역이 끊기고 파키스탄처럼 개인 소득이 줄고 쫄쫄 굶어야 해도 핵을 개발해야 하는가. 그랬더니 찬성이 37%로 뚝 떨어졌습니다. 국민이 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을 원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핵무장론이 전체를 바꿔요. 그러면 실제로 핵무장이 가능한가? 구조적으로 짚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NPT 탈퇴와 경제 제재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독일과 함께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국제 제재가 시작되는 순간 구조적으로 즉각 타격을 받는 경제 구조입니다. 북한은 어차피 제재 받으면서 사는 나라고 한국은 무역이 끊기면 그게 곧 경제 붕괴예요. 같은 핵이라도 출발선이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 문제, 끝없는 핵탄두 경쟁입니다. 우리가 핵을 만든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가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탄두는 만들어 놓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유지하고 보수하고 교체해야 해요.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소련이 그 비용을 감당하다가 망한 거예요. 북한도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핵 재처리 시설 입지입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재처리 시설이 필요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도 필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처분장 하나 결정하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50년입니다. 어느 지역구에서 받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제일 먼저 선제 타격을 준비할 목표물이 어디겠어요? 우리 핵시설이에요. 핵을 갖는 순간 그게 보호막이 되는 게 아니라 1번 타격 목표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문제, 원자력 협정입니다. 한국은 우라늄 자체 채굴 능력이 없어요. 전량 수입입니다.
핵물질 제공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국 국내법에 묶여 있어서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의회 동의가 필요해요. 우리 전력의 30%가 원자력이에요. 미국이 협력을 끊으면 발전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핵무장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죠? 그런데 최근 학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논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설문이 있어요. 향후 10년 내에 핵무장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작년에는 24%가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올해요, 40.2%. 한 해 만에 거의 2배로 뛰었어요. 보고서의 원인 분석은 따로 없었는데 그 맥락은 명확합니다. 국경을 맞댄 적국이 핵 능력을 이만큼 고도화하는데 그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핵이 하나도 없는 나라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나라가 30년을 참았는데 더 참을 수 있겠냐라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빠르게 올랐을까요? 여기에 새로운 논리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어떤 관계인지 보세요. 군사동맹에 준하는 관계예요. 그러면 미국 한국 동맹과 러시아, 북한 동맹, 이 두 축을 놓고 봤을 때 러시아 핵 보유, 북한 핵 보유, 미국 핵 보유, 근데 한국만 핵 없음. 동맹 내에서 한쪽만 비핵 국가인 이 상황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비대칭인지 미국 내에서도 논의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어요.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핵 개발이 꼭 배치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핵 개발을 하자마자 파키스탄도 핵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핵 도미노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돌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일본은 이미 잠재적 핵 보유 능력을 갖추고 있고 대만도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요. 동북아시아의 핵 지형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변수가 더해집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일관되게 해온 말이 딱 하나 있어요. 돈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 이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2016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과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열린 입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번 재선 이전 트럼프의 안보 측근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흘렸어요. 유사시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 놓는 단계는 괜찮지 않겠냐. 트럼프 측이 먼저 꺼낸 이야기입니다. 흥미롭죠?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해요. 트럼프는 지금 핵을 줄 것처럼 흘리면서 방위비를 뜯는 겁니다. 이거 자충수가 아니에요. 계산된 거예요. 한국에 핵 관련 물질을 제공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국 국내법 적용을 받아요. 이건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가 4년 임기 끝에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주려 했는데 의회가 막았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계속 올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노력했는데라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 스타일에 정확히 맞아요. 줄 것처럼 흘리면서 뜯는 구조. 4년 내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경제 제재한 적 없다는 반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한국은 조건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미국 정계 깊숙이 들어간 로비 네트워크가 있고 중동 전체를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적 핵심 기지예요. 우리가 그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핵무기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게 단순히 갖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옵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죠. 3월 8일, 저 잠수함이 진짜냐, 가짜냐.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진짜든 껍데기든 그 선체가 레일 위에 올라선 순간 한국이 선택해야 할 질문의 성격이 달라졌어요. 핵무장이냐, 비핵이냐. 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핵무장 없이 우리는 무엇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이 질문에 지금 우리 정치가 답하고 있습니까? 5년 대 14년이라는 시간에 비대칭, 러북 핵 연합이라는 새로운 구도, 트럼프가 만들고 있는 동맹의 불확실성이 세 가지가 동시에 압박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전문가 설문에서 40%가 한국을 10년 내 핵무장 국가 후보 1위로 꼽았다고 했죠. 처음엔 그 숫자가 과장된 것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30년대에 북한 핵탄두 300발, 2047년 500발분의 핵물질, 사용 조건에 기타를 집어넣은 핵무력법, 그리고 우리 무기 개발 평균 14년. 이 숫자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보 환경입니다. 임진왜란 전날 밤 신립장군은 탄금대를 선택했습니다. 배수진이었어요. 강이 등 뒤에 있을 때는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강이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조차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이 어디 있는지 묻는 사람조차 많지 않아요. 이 질문,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처음 구조적으로 들은 겁니다. 잠깐,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핵무장 논쟁에서 한국 내부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는지를 짚어봐야 해요. 왜냐하면 실제 핵무장 논의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한국 국내 여론이 아니라 미국의 허용 여부거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방향이 조금씩 윤곽이 나오고 있어요. 주한미군과 주인미군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방향이 뭐냐면 북한 위협 방어가 아니라 중국 견제로 중심을 이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군이 자주 국방을 해라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핵무장 논의와 연결되는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아시아 핵 도미노가 시작되는 게 싫어요. 일본이 핵무장을 시작하고 대만이 뒤따르고 중국이 추가 증강하면 미국이 관리할 수 없는 지역 핵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진짜 전략적 계산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한국을 계속 불확실한 상태로 두는 거예요. 확실하게 허용하지도 않고 확실하게 막지도 않으면서. 그게 한국을 협상 테이블에 계속 붙들어두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맑고 안 하겠다고 하면 방위비를 올리고 어느 쪽으로 가도 미국이 이기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당장 NPT를 탈퇴해서 핵을 만들자는 논의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에 맞서서 한국이 보여줄 수 있는 억지력의 수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그 협상 레버리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지금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정치권 논의 얼마나 보셨습니까? 국방부 브리핑에서 5년 대 14년이라는 숫자가 나온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 구도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짚는 주류 보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들은 겁니다. 북한 핵무력법 기타 조항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한 허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 협박을 반복했을 때 서방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크림에서 물러섰고 서방 무기 제공에 제동이 걸렸고 레드라인 논쟁이 2년 넘게 이어졌어요. 핵 협박이 실제 작동한다는 걸 김정은이 눈으로 확인했어요. 기타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언제든 쓸 수 있다고 선언하면 상대가 행동을 자제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한반도에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리고 김여정의 담화 패턴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연초부터 막말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담화들을 가스라이팅 구조로 보면 자신들이 먼저 행동을 시작해놓고 한국이 자극했다는 식으로 정당성을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이건 내부용이 아니에요. 나중에 유사시 우리는 도발한 게 아니라 대응했다는 서사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한 사전포석입니다. 잠수함 핵무력법, 담화 패턴, 이 세 가지를 따로 보지 마세요. 하나의 전략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월 8일 북한이 보여준 건 잠수함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낸 거울이에요. 5년 대 14년, 러북 핵연합, 트럼프의 이중 플레이, 핵무력법의 기타 조항. 이것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를 이렇게 한자리에서 짚은 보도 어디서도 보신 적 없으셨을 겁니다.